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실입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신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부동산 전망, 예상 모든 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2월 6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동탄 금강 펜테리움 7차 무순위 접수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12월 달에 분양을 예정인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광명 5구역이죠. 이 분양권과 입주권 중에서 어떤 선택이 대안이 되는지, 그리고 입주권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1억 원씩 벌 수 있는 지금 겨울 시점에 나온 초급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망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대세 하락 패턴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락한 집값은 장기간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는 이야기 여러 전문가한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10년대의 대세 하락기에 반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왔지만 이것이 반등했지만 다시 떨어질 거란 주장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장기 대세 하락을 이야기하기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입니다. 2021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80조 원이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자금이 없으면 이사를 가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은행부터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낮게 될 경우에는 나는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적인 세입자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변화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 인하하더라도 집값 안 올랐더라, 이 공식이 현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점은 바로 공급입니다. 1990년대 대세하락기, 09년부터 2013년 대세하락기, 이 대세하락을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선호 높은 아파트의 집중 공급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단순하게 신축 아파트면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호도가 높다는 거는 위치상의 장점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대세하락기 때는요, 전두환 시절에 만들었던 500만원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노도광 지역에 대규모 입주가 지정됐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를 싸고 빠르게 공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이슈가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 대세 하락으로 접근해요. 자, 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에는요,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워낙 파격적으로 싸게 그리고 빠르게 공급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서울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택지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는 토지, 한마디로 서울에 공공택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2014년 기준 서울의 공공택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공공택지 규모에 따라서 장기 대세 하락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공공택지는요, 사실상 제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도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은 게 뭐죠? 공공이 사용하던 부지를 이제 이전시키고 이제 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인데, 그것도 LH에서 추진하는 것만 그나마 분양 형태로 공급되는데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서울에선 재개발하고 재건축 공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장 공급은요, 정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도심화가 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요. 문제는 그 기존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 지어야겠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 땅에 알아서 마음대로 아파트 지으세요,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찬성을 한다? 나한테 신축 아파트 한 채씩은 줘야 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장은 반드시 조합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한 80에서 90%는 조합원 물량이에요. 그럼 전체 세대수의 일반 분양 물량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고, 실제 고층 아파트 재건축은요, 일반 분양 물량이 10%도 안 되고 한 자릿수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세대 공급하면 300세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정비사업장 공급은요,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개발은 평균 13년 정도 됩니다. 지자체가 야 너네 정비사업하라고 등 떠미는 재개발도 13년 걸리고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까지 걸리는 재건축은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서울은 이런 정비사업장마저 적습니다. 정비사업 몽땅에 보면 서울의 정비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845개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자, 사업시행 인가 단계는 이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104개에 불과합니다. 왜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만들었냐? 사업시행 인가 단계부터 입주까지 대략 한 7년에서 9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업 속도가 된 곳은 전체 8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요즘 열심히 정비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2035년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참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 104개도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공비 갈등이죠. 자,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는 입찰 결과가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입니다.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고 안내할 때 쓰는 예시 구역이에요.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은 2003년에 지정됐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아파트 실착공 들어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뒤쪽 4, 2, 6, 7 구역의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 3, 1, 8, 5 구역은 좀 사업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나중에 완공만 된다면 서울의 핵심 입지 중 한 곳이 될 거예요. 또한 그 중에서도 대장을 예약한 곳이 바로 이 노량진 1구역입니다. 자, 그런 노량진 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들어갔죠. 그게 올해 9월달 이야기였습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수주전에 돌입했어요. 평당 공사비는 7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 공덕 1구역이 613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대치프루조 서밋이 675만 원이니까 야 750만 원이면 좀 수요가 시공사 입찰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현장 설명회에는 대기업 포함해서 무려 7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했죠. 하지만 단 한 곳도 신청한 건설사가 없었습니다. 입찰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를 730만 원에서 790만 원으로 상향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공작 아파트도 유찰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할 때는요, 두 군데의 시공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만약에 이 유찰이 2회 정도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작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시공사가 갑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공사들끼리 다른 건설사가 공들인 곳을 좀 빼앗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추가 분담금 5억 논란의 상계주공 5단지는요, 시공사 선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집값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더라. 노원 재건축 패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계주공 5단지는요, 초정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평균 대지 지분이 작았어요. 평균 대지 지분이 작으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큰 면적을 원할 것이고 큰 면적을 신청함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고 대신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구조라더라. 근데 실제 사업 추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공사 바꾸잖아요. 다시 바꿔가지고 또 관리처분 인가 끝나고 착공 전에 공사비 협상은 또 별개 문제예요. 일단 빨리 추진해보고 나중에 뭐 깎든 말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시공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비대위의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구역이든 조합에 반기를 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 못하다가 야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늘어났네? 그때부터 반기를 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집행부 바뀐 데 봤는데 솔직히 별로 실익은 없고 사업 지연만 많이 되더라고요. 자, 문제는 서울도 이런데 경기도, 인천시, 지방이 애매한 가격의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특히 서울에서도 많아요.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하는데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장의 건설비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 사업장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공건설사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액 정비 사업 투자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일 간단합니다. 공공택지가 없어서 정비사업의 공급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정비사업장 공급이 제한되고 있더라.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된 곳도 공사비 분쟁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대급부로 신축과 준신축, 분양권, 입주권이 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과거 공급 과잉에 따른 장기 하락 모델을 현재 대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이 한 번 떨어졌다고 주정장 떨어지기만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간에 유효 기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과연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